안녕하세요. 김석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2715개의 개마인대가 있고 이것이 26개의 칸톤을 이루고 그 다음에 26개의 칸톤이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룬다. 그리고 다민족 다언어 국가다. 그리고 그 다민족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접착제로서 직접 민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 3개월마다 어쨌든 국민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됐든 뭐 연방정부가 됐든 또는 어떤 정당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혹은 개인이 그 충족 발의 요건만 되면 바로 그 발의된 그 안건을 전 국민들이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을 해서 법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정책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 국민투표,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대해서 그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의무적인 국민투표입니다. 연방의회가 헌법 개정이나 부가 조항을 넣을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헌법 만든다는 것은 뭐 전 국민 투표에서 만드는 거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스위스라든지 미국 같은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른 헌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들이 흔히 이제 수정 헌법 체계라 그래가지고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개폐시킬 수가 있어요. 바꾸거나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들거나. 그게 이제 수정 헌법 조항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프랑스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숫자가 붙어 있는 공화국 체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우리 육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바꾼 그런 것을 6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헌법 체계가 다른데 스위스는 우리하고 다르게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만들거나 또는 뭐 집어넣거나 또는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적인 국민투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발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뭐 어떤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길거리라든지 뭐 실내라든지 이런 데서 5만 명 이상의, 이게 아마 기간이 한 달 정도인가 뭐 2달 정도로 기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연방의회 사무처에다 제출하면 연방의회 사무처는 이 서명한 것 중에서 뭐 가짜나 뭐 중복된 거 없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되면 바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국민투표 안건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회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또 투표로 결정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시민들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헌법 조항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뭐 헌법 그 제1조 2항 보면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바꿔가지고 좀 더 늘려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권력은 국민이 직접 행사한다 하는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직접 민주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헌법 조항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연방의회 사무소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3개월마다 있는 국민투표 안건으로 회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책 및 예산 관련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좀 실패한 그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정책 이런 것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발의를 하면 국민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추진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탄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정부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조차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게 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허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최종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각 칸톤 자치주죠.
각 칸톤이라든지 개마인대 차원에서 이제 시민 발의와 이제 국민 투표가 있다, 주민 투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국민 투표를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는데, 그러면 이런 국민 투표가 횡행하게 되면은 이게 뭐 엉뚱한 법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방 단위에서 국민들이 발의해서 국민 투표가 통과된 그런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대개 1년에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마구잡이로 뭐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1893년도에 동물의 이제 도살 금지를 마취하지 않고 못하게 하자. 그래서 마취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 금지를 국민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런 개념이고, 1908년도에는 압생트 술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게 뭐냐면 압생트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환각작용이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금지가 돼 있는데 2, 3년 전에 이걸 좀 도수를 낮춰가지고 좀 풀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 시켰는데, 이런 것도 이제 소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압생트 술, 환각작용이 있는 이 술, 근데 이게 굉장히 값싸기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이 많이 사서 마십니다. 대표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압생트 술을 마시고 이제 뭐 권총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그 전에 자기 귀를 자르고 뭐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압생트, 그러니까 국민을 타락하는 이런 술 같은 거는 제조를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 가면 카지노 설립 금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면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신교 칼뱅 같은 개신교 주창자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타락하고 하는 것들은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을 국민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카지노 만들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비밀은행은 뭐냐, 그런 건 부도덕한 거 아니냐, 그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 독재자들이 그 돈을 숨겨놓는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건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타락하는 꼴은 못 보지만 남의 나라가 자기 스위스 비밀은행에다 돈을 예치해가지고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는 것.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거기는 거꾸로 오히려 예금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위스 국민들이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또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실사구시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스위스 비밀은행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국제 여론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스위스 비밀은행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뭐 세계 경제 회의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스위스 국민들은 자기네 국민들이 타락하는 것 꼴은 못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1920년도에 카지노 설립 금지하는 이런 법도 국민들이 발의해서 바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비로소 스위스가 유엔에 가입합니다. 이것도 아주 희한하죠. 아시겠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엔의 뭐 국제 노동기구라든지 뭐 하는 이런 스위스 산하 기관이 한 10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위스가 유엔에 가입한 건 2002년도에, 우리보다 더 늦어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 말 때 1997년도인가 그때 가입을 하죠. 남북한 동시 가입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기구, 국제조약에 요 부분과 관련된 건데, 국제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도입 법을 이때 만들었는데, 스위스가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면 분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담금도 국민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갖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국민들이 국민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로 통과된 법에 의해서 1921년도에 벌써 이런 법을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굉장히 현명한 법이다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도 나타났죠. 지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담금 때문에 유럽연합에도 가입도 안 돼 있어서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스위스 프랑을 그대로 쓰죠. 달러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그리스 또 뭐 이태리 같은 그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이 재정 위기를 갖고 머리를 갖고 끙끙 앓아댔던 게 독일의 메르켈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유럽의 경제는 뭐 독일이 거의 뭐 지탱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그거 가지고 머리 끙끙 앓고 있었는데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덜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이 국민들이 직접 결정한 그런 직접 민주제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민들이 법을 이렇게 막 제안해가지고 만들어도 시민들이 아무 법이나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퓰리즘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세금을 좀 더 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이 좀 더 호가호위를 한다든지 이런 꼴들을 못 보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발등을 찍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전 국민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접 민주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청문회 같은 거 보시면은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강경식 부총리 두 사람만 아작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체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전 국민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냥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두 사람만 작살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성찰하지 않는 국민이 바로 이런 대의민주제의 한계인데 이런 직접 민주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외환위기에는 내 책임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전 국민이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 국민들이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면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요인이 이 직접 민주제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유엔 가입도 뭐 2002년도에야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범죄자 및 폭력범에 대한 종신형이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종신형 이게 너무 좀 사회가 황폐화되니까 종신형을 허용하자라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발의해서 국민 투표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뒤에도 이제 뭐 최근에 와서 몇 개 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아무 법이나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위스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좀 알프스 산맥인데 이거 알프스 산맥을 좀 일정 구간을 폭파시켜 버리자. 뭐 그런 그 어떤 이 국민 발의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전부 다 부결시켜 버립니다. 또 몇 년 전에 아주 보수적인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국민 기본소득제를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스위스 국민들 전체에게 매달 지급하자라고 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발의했는데 이걸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스위스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 원래 이 기본소득제는 북유럽의 진보적인 시장 경제하는 나라들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독일이라든지 또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뭐 전혀 국민 투표를 못 붙이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이 스위스에서 이걸 먼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부결시켜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스위스는 GDP가 8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두세 배 정도로 잘 살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일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사람들 놀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제를 국민들이 폐기시켜 버리는 그 올라온 안건을 폐기시켜 버리는 이런 성숙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민주제를 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정치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의 직접 민주제는 간혹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부작용보다는 거기도 순작용이 더 많죠. 그런데 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정치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지식인들 같은 경우 소위 상층부의 극소수 전 국민의 한 10%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직접 민주제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막 떠들고 있고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제는 필요하지만 그건 가짜민주제고 직접민주제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바로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뭐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 예.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5분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